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히토류 없이 전기차 만드는 기술 완성. 2. 한계를 뛰어넘은 한국, 외신 보도 집중. 3. 미국 원청기업마저 한국행 선택한 초유의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중국의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업 CATL은 혁신적인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발표해 업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CATL은 자신들이 새 LFP 배터리 쉔싱을 올해 안에 양산할 예정이며 이 혁신적인 배터리는 10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고 완전 충전은 15분, 최대 주행거리는 700km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중국 배터리 업계가 한국 배터리 3사를 앞서갈 게임 체인저를 개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CATL은 이 신제품을 내년 1분기에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동안 CATL의 배터리 성능 조작이 자주 있어 왔기 때문인지 이번 배터리도 실제로 나와봐야 믿지 발표만으로는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완성자 분야의 비아디, BYD, 배터리 분야의 CATL,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승승장구해온 게 사실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비아디는 전 세계의 전기차 128만 7천 대를 인도하며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아디가 중국을 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 국가로 만든 킹메이커 같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연구 개발비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백 개의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제조에 뛰어들었고 관련 산업은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 너무 빠르게 성장한 탓의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수백 대의 전기차가 버려진 일명 전기차 무덤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대체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시는 장면은 얼마 전 항저우 외곽에서 발견된 중국 전기차의 무덤입니다. 버려진 전기차가 빼곡히 버려져 있는 모습은 가히 공포감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심지어 새 차량도 잔뜩 들어차 있습니다. 항저우 전기차 무덤이 보도된 이후 중국 전기차 판매 대박 신화는 어쩌면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실제로 중국 전기차 분야의 성공 신화는 과장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후죽순 늘어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지금 판매 부진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자 5년 만에 400곳이 줄도산하면서 새 차도 버려지는 전기차 무덤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무지성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은 리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리튬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광물이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리튬 가격이 50%가량이나 떨어졌는데도 중국 기업들의 리튬 확보 경쟁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금 있으면 리튬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리튬 광산 탐사권은 시초가 대비 1000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쓰촨성 진화년 리자거우의 리튬 광산 경매는 무려 1800배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열띤 입찰 경쟁이 이어지는 것은 앞으로 시장 수요가 증가해 리튬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중국의 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편으론 서방의 견제로 중국 기업들의 해외 리튬 확보가 어려워지자 중국 내에서 리튬 광산 탐사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우방국 기업들의 리튬 채굴 우선권을 부여하라는 서방 국가들의 지침에 따라 중국 기업은 이제 해외 리튬 광산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기구 IEA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채굴되는 리튬은 전 세계 공급량의 12%에 불과하지만 가공을 거친 리튬의 경우 중국이 5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은 중국의 리튬 장악을 막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들과의 리튬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 역시 핵심 광물 확보에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CATL은 최근 중국 스촨성의 광업 운영을 감독하는 부서를 설립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광물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이 최근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 한국 배터리 업계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기차에서 중국의 자원을 아예 지워버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심지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희토류 원료로 쓰지 않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섰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제작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이지만 조달 물량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다 보니 국제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을 위한 탈희토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서 현대차 그룹의 행보가 눈에 띄게 혁신적입니다. 현대차는 희토류 연구자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권선형 회전자 동기 모터 WRSM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완성자 업체들은 전기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구동 모터의 네오디뮴계 연구자석을 사용합니다. 모터의 회전자에는 네오디뮴계 연구자석을 두고 회전자 주위엔 코일을 감아 만든 전자석을 배치해 모터를 돌리는 연구자석 동기모터 PMSM 방식입니다. 네오디뮴은 강한 자성을 띠는 물질로 여기에 미량의 디스프로슘 터뷴을 섞으면 섭씨 200도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신형 모터는 회전자 부분에 연구자석 대신 전자석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네오디뮴 디스프로숨 터뷴과 같은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모터인 셈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희토류 없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선 것은 최근 중국산 네오디뮴 수입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네오디뮴 시장에서 중국은 채굴의 58%, 재련의 90%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들어오는 연구자석의 87.9%는 중국산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희토류 자석 수출 금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수출을 제한할 경우 대대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완성자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BMW, 테슬라 등도 희토류 없는 모터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현대가 희토류 없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섬에 따라 이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완성자 업체의 갑으로 군림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대의 전기차 모터가 수명이 짧고 에너지 손실이 많아 희토류 자석을 이용한 기존 모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현대차 그룹은 곧 이 문제를 극복하고 탈희토류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테슬라 역시 산화철의 금속 원소를 혼합해 만든 페라이트를 연구자석으로 활용한 모터를 개발 중인데요. 이렇게 현대와 테슬라가 전기차에 사용되는 신형 모터 개발에 뛰어들었으니 이제 곧 시장은 연구자석 동기 모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탈희토류 모터로 변화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이 시기에 현대차가 먼저냐 테슬라가 먼저냐, 어느 회사가 탈희토류를 달성하면서도 기존 모터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은 모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전기차 기술 주도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직접 배터리 제작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배터리 제작 프로젝트를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왔는데 그 첫 산물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에 현대차의 자체 제작 배터리가 탑재한 것입니다.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에는 1.6T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배터리는 기술 내재화를 통해 자체 개발한 신규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그럼 완성자 업체인 현대가 왜 배터리까지 직접 만드는 것일까요? 통상 배터리는 친환경차 가격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완성자 업체에서 직접 배터리를 제작, 생산하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사 차량 플랫폼에 최적화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자 업체들도 배터리 직접 제작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지난해 배터리 자회사 부분 파워코를 설립했고 오는 2030년까지 유럽의 240기가와트시 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 6곳을 세울 예정입니다. 배터리를 만들어 다른 회사에 팔겠다고도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배터리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앞으로 완성자 업체들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는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직접 생산을 하기보다는 반도체 설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반면 배터리는 직접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미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셀 패킹 기술 등 배터리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그룹이 배터리 셀 기술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배터리 셀 기술을 활용해 이를 현대모비스가 패킹하고 BMS 등을 장착해 모듈화하면 됩니다. 현대차그룹이 배터리 셀 기술 확보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대가 에너지 손실이 적은 탈히토류 전기차 모터를 개발하고 반도체 설계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상위 랭킹을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 역사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드디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이루어진 3차 발사에서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실어서 처음으로 쏘아 올리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서 실제 실용급 위성까지 분리를 완료하며 진정한 세계 7번째 우주간국에 진입한 것입니다. 첫 시도인 실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뉴스페이스, 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어젖히며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이른바 우주경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발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세계 최초가 있다고 알려지며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주간국 미국, 러시아도 시도해보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검증해내면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예정대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6시 24분 굉음과 함께 이륙을 시작한 누리호는 1위 단과 페어링 분리까지 마치며 순조롭게 우주로 향했습니다. 고도 550km에 도달한 누리호는 이번 발사의 목적인 실용급 위성을 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KAIST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시작으로 큐브 위성 7기를 20초 간격으로 차례로 분리했습니다. 발사 923초까지 의성 8기를 모두 분리한 누리호는 발사 1138초 후 비행을 종료했습니다. 오후 6시 42분 누리호 비행 종료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현장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 오후 7시 7분 누리호 발사 43분 뒤 남극 세종기지 기지국에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살아있다는 생존 신호, 비콘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제대로 위성을 올려놓았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오후 7시 58분에는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의 의성의 현재 상태 진단 정보와 의성의 각종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에 함께 탑재됐던 큐브 위성들도 잇따라 생존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누리호 3차 발사는 모든 의성 발사 임무에 최종 성공한 것입니다. 누리호 발사를 측지휘하는 발사지휘센터 MDC에서는 연달아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3차 발사까지 연이은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은 우주 강국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게 됐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성공 브리핑에서 국내 우주 수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히며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한 팀으로 뭉쳐 일궈낸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3차 발사까지 누리호 비행 성능을 확인하며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의성 운용과 우주 탐사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고 발사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 3차 발사는 첫 실전 발사라는 점에서 이전 발사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 2차 발사가 누리호 성능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실용급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실전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전 세계 고객사에 한국의 로켓 기술력을 공개 시연한 것입니다. 외신들에서도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난리가 났는데요. 드디어 한국의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루 전 기술적 문제로 취소된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날 이뤄졌으며 실용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누리호 발사 과정을 신속 타전하면서 한국에서 자체 제작한 3단 누리호 발사체가 관측 임무 수행용 등 8개의 실용급 위성을 탑재하고 이륙했다며 이번 발사는 한국의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는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식 발표에 앞서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영내 우주 경쟁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내다봤습니다. APTN 역시 한국이 자체 제작한 발사체를 이용해 실용급 위성을 처음으로 쏘아 올렸다며 작년에도 누리호에 의성을 탑재했으나 당시는 주로 성능 검증용 위성이었다. 그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누리호가 길이 47m, 건물 12층 높이라고 소개하며 프랑스의 발사체 아리안 5보다는 좀 작지만 탑재체 용량은 누리호가 6배 이상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우주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진정 7번째 국가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AFP통신은 누리호 발사 소식을 전하며 한국은 2023년까지 달에 2045년까지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려 야심찬 우주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2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유튜브에서 발사 생중계를 지켜보며 높이 날아라 누리, 우주로 가자는 댓글을 남기는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외신은 이번 발사 성공의 의미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짚어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이 군사 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미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멋붙였습니다.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 로켓과 연료 부분, 재진입체 기술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장거리 미사일 로켓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신에서 누리호 발사를 연일 타전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하여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미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 원래 냉전 시대에 서로 경쟁적으로 우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발사체 기술은 ICBM 기술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전수해준 국가가 일본과 인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발사체 기술을 전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맨 땅에서 이 정도로 일군 건데 12년 만에 한국형 발사체가 완성된 겁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기간이 소요됐을 뿐더러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년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성공률이 어느 정도 확보된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술 이전이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발사체 기술에 대한 외국이나 아니면 자체 평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최근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달 탐사 의성 다누리를 달 궤도에 보낼 정도로 기술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세계 6에서 7위권의 인공위성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 기술과 첨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에서 미국, 러시아도 시도해보지 못한 세계 최초의 의성 검증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에 많은 놀라움을 샀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선 지난 1, 2차와 달리 실용급 위성 등 8기, 주탑재 위성 1기, 큐브 위성 7기를 정확한 우주 궤도에 올려야 하는 특급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각 실용급 위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주탑재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영상 레이더, SAR, 기술 국산화와 우주과학 연구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전력 소모가 큰 SAR 임무를 위해 임무 수행 동안 태양빛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여명 황혼 궤도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사가 지난번보다 2시간 정도 늦어진 저녁 6시 24분에 정확히 발사된 것도 이 궤도에 의성을 올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시간 전후 30분 정도에만 의성을 목표 궤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성은 SAR 기술 국산화가 임무입니다. SAR은 우주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쏘아 되돌아온 신호를 수집, 지표 영상을 획득하는 전략 기술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날씨 관측을 위해 개발한 도요셋 4기가 있습니다. 원래 도요셋은 러시아 소유즈 로켓에 실려 작년 상반기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사가 무기한 연기됐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발사체를 찾지 못하다가 누리호 3차 발사 먹분에 이번에 국산 로켓에 실려 드디어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도요셋은 우주 방사선 등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 우주 날씨를 측정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기의 의성이 편대 비행을 하며 단일 의성보다 우주 날씨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편대 비행은 2기 이상의 의성이 상대거리와 궤도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로 보통 전투기 비행에서만 이런 비행이 보이곤 했었는데 초소형 위성을 활용한 편대 비행은 한국의 도요셋 위성이 세계 최초입니다. 위성 간격을 조절하며 앞뒤 또는 양옆으로 한 줄을 맞춰 날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천문연은 4기 편대 비행을 통해 하나의 의성이 지니는 관측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성 한 기로 관측할 때보다 우주 날씨의 핵심 요소인 우주 플라스마 분포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보다 자세히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측이 이뤄지면 우주 환경의 실시간 예보와 분석이 이루어져 우주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나노 위성의 편대 비행을 적용함으로써 더 주목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천문연은 도요셋 4기 중 1기의 사출 성공 여부는 정확히 확인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기존 임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주 분야 중소기업이 만든 큐브 위성 3기도 탑재됐습니다. 루미르가 개발한 큐브 위성 루미어 T1은 우주 방사능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극심한 우주 방사능에서도 프로세서나 메모리 장치 등이 정상 동작하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저스텍 큐브 위성 JAC는 해상도 4m 위 광학 카메라 탑재체와 자세 제어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목표로 합니다. 카이로스페이스의 KSAT-36는 한반도 지표면에 대한 편광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달 표면을 탐사하는 다누리의 편광 카메라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또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의성이 임무를 마친 후 자동으로 궤도를 이달해 대기권에 진입해 소멸하게 하는 기술을 검증합니다. 한편 이번에 체계 종합 기업으로도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추가 발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 전투용 차량 등으로 한국 방산업계 대표 주자 중의 하나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분야에서도 미국에 도전장을 던질 것입니다. 한화는 그동안 제작에만 참여하다 이번 발사에서는 발사 준비, 발사 임무 통제 등 발사 운용에 처음으로 함께했는데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라 하지만 앞선 국가들과 격차가 아직 크고 그걸 어떻게 뛰어넘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지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가진 인프라 자체도 인력이나 산업 측면에서 똘똘 뭉쳐야만 세계적으로도 싸울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한화는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선두 기업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화는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가격과 경쟁하기 위한 한국 최초의 상용 로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하다고 알려진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은 발사당 약 6,700만 달러, 약 880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동환 우주사업본부장, 부사장은 룰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이내 스페이스X와 비슷한 가격으로 상용 로켓을 발사하겠다 라고 밝히며 로켓 발사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새로운 발사 시스템 확보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우주 시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틈새 업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스페이스X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 방산 기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실제로 현재 한국의 우주기술은 선진국보다 40여 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단 12년 만에 누리호 발사를 통해 세계 7번째 기술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누리호 발사 관련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잘 따름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 잘 수 있길 응원하면서 불가능이 없는 나라 한국의 또 다른 우주 개발 신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그 여파로 동맹국들의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달러를 풀어 초저금리 상황을 만들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풀린 막대한 달러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과시켰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켜 일자리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어떤 경제적 위기라도 극복할 수 있는 국가의 기초 체력을 기르자는 목적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단행해 달러화의 가치를 높여 타국으로 인플레를 수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미국 자국에겐 매우 이익이며 높아진 지지율로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집권 초기부터 삐걱대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 정책 IRA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석유 감산을 천명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대장국인 사우디가 미국의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면서 IRA의 최대 피해국이 되었던 한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소식에 사우디에서 한국을 위한 구원투수로 나섰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감산 소식이 미국 정치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부문 2위를 기록 중인 현대기아를 겨냥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의 부당함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IRA 법안을 수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조지아주의 원옥 상원의원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IRA 개정 법안을 발의했고 거기에 미국 재무부에서도 한국산 전기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지침 마련을 신설하는 등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와 관계부처에서 한국산 전기차량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운데 미국의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이런 흐름에 가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에 열린 한국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이라며 한국 측과 확대 대화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IRA 통과 직후 미국이 보이던 냉랭한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태도 변화를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동 지역의 패권을 원하던 사우디는 이란 견제라는 공동의 가치관을 가진 미국과 혈맹에 가까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실권을 장악한 이후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도 어긋나는 상황인데요. 이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사우디는 누구보다 미국과 손발을 잘 맞추는 모습이었지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은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에 대한 판매 거부로 시작해 사우디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사우디는 기름은 많이 나지만 제조업과 과학기술이 부족한 국가이기에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방 장비와 시스템을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1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이란보다 강력한 방산 장비를 갖추기 위해선 사우디에겐 미국산 무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그 결과 사우디는 미국이 원하는 디저유가 정책에 앞장서며 미국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셰일혁명을 통한 막대한 양의 석유가 채굴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의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했다고 판단한 바이든 정권은 슬슬 사우디를 손절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며 에너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자 미국은 다시 사우디를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국제유가는 90달러 수준으로 2년 전 30달러 수준에 비해 3배가량 올랐습니다. 모든 산업활동과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곡물 가격부터 축산물 가격까지 인상되고 이로 인한 유통물류의 가격도 오르면서 모든 물가가 도미노처럼 오르게 되기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선 유가 하락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의 편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던 사우디는 석유를 증산하여 물가를 낮추자는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석유를 감산하여 국제유가를 높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는 사우디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잠시나마 안정을 찾았던 유가는 다시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될 곳은 미국입니다. 공장을 비롯한 제조업을 가득 끌어온 미국에게 고유가는 매우 치명적이며 현재도 심각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인플레 감축법 IRA마저 완전히 무용지물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플레가 가속화되면 미국 내 제조업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미국이 수입한 해외 제품들 가격은 떨어지고 미국산 제품의 수출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강달러 장세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5% 내지 10%가량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고 그만큼 외산 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에 타격을 주면서 해외 기업들의 미국 진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이든 정권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물가와 환율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미국 내 제조업과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잃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기아 자동차에게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는 법안을 새롭게 발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 경제 전망이 여의치 않자 미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며 한국으로 투자 거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이자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핵심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와 듀폰, 인테그리스 등 세 곳의 기업이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센터를 한국에 신축하기로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 한국이 반도체 허브국으로 부상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 노광 장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네덜란드의 ASML과 도쿄 일렉트론 TEL 그리고 랩리서치까지 반도체 핵심 기업들이 한국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은 차세대 전기차용 리튬 메탈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 한국의 R&D 센터를 신축하고 보그워너 그룹은 전기차 구동 모터 연구 개발을 위해
한국의 센터를 신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을 예상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금액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미국이 자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선언해도 한국에 투자한 수많은 첨단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부 차원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은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인플레 감축법을 신설하며 미국을 믿고 투자했던 동맹국들의 기업에게 커다란 뒤통수를 선사했던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기업들의 투자를 한국에 넘겨주게 된 상황이며 미국에 투자한 제조업체들의 신뢰마저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번 정책은 시작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결과도 그리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 감산을 주도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악화를 노리는 사우디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유가 상승을 주도해 미국 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 올해 4월 사우디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투자회사에 무려 2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사위의 회사가 제대로 된 기업이었으면 납득이라도 가지만 별다른 운용 실적이 없는 투자회사로 알려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빈살만 왕세자는 바이든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충돌한다면 국제유가가 불안정해지는 등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에겐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합니다. 중동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지 않으면서 사우디는 자국을 지킬 방산 장비를 한국산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적대 관계에 있는 이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을 천명하자 사우디 측에서는 이를 방어할 요격무기 구매를 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사우디에선 미국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44대나 배치하면서 16조 원을 투입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찰이 생기자 지난해 9월 미국은 사우디에 배치된 사드를 전면 철수하며 사우디의 대공 방어 체계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사우디는 한국의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천궁 대공 미사일을 1조 원어치 넘게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 제공. 한국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